사람들은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고 또한 정의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생각과 행동이 다양하듯이 정의에 대한 인식과 태도 역시 시대와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표창원의 정의의 시간에서 정의로운 사회를 염원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대의 진정한 정의에 대해서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로운 세상을 염원하는 진행자 표창원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정의의 시간을 진행해 주실 분, 해외 봉사를 3번씩이나 다녀오셨고요. 그리고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고 있는 개그우먼 윤미숙 씨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의로운 삶에 대해 늘 고민도 많고 정의가 무엇인지 궁금한 개그우먼 윤미숙입니다. 네, 그러면 정의의 시간 첫 회 게스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권을 2번 창출한 정치인, 경제 민주화의 상징, 역대 정치 지도자들이 위기 때마다 조언을 구하는 정치인의 멘토, 경륜과 지혜, 그리고 정치 일선 경험을 두루 가진 우리 시대의 경세가 김종인 위원장님을 정의의 시간 첫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무척 바쁘실 텐데 정말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뭐 바쁜 것 같지만 그렇게 뭐 시간을 못 들 정도로 이렇게 바쁘진 않아요. 네. 워낙 시간 관리를 잘 하시니까요. 이렇게 뵙자마자 오랜만에 뵙잖아요. 네, 그 오랜만에 만났어요. 한 4년 됐죠, 지금은. 네, 4년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위원장님 딱 뵈면 처음에 위원장님 뵀을 때 네.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딱 떠오르거든요. 네.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섭지 않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뭐 경찰에 있다 오셨으니까 혹시 무섭게 보이지 않나요? 그러는데 얼굴을 보니까 별로 무서운 사람 같지는 않더라. 예. 예. 제가 이제 그 비대위원장 계실 때, 저는 정치 초년병이었고, 정치를 많이 이제 배웠었는데요. 그때 제가 아직까지 이제 좀 의문을 갖고 있는 게, 우리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인재를 발탁하실 때, 사람을 보실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신가? 무엇을 중시 여기고 어떤 덕목을 보신가? 이걸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되게 뭐 사람마다 다 조금씩 다른데 네.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해온 과거를 조금 더듬어 보고 일정한 대화를 나눠볼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이 대해 어떤 사람이라는 건 판단할 수가 있어요. 네. 네. 일단 살아온 삶의 이력 전체를 한번 보시고 대화를 통해서 인성을 파악하시는군요. 그리고 특히 이제 김종인 위원장님 하면은 할아버님, 네, 가인 김병로 선생님이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법조계의 가장 그 우상 같으신 분이시고 초대 대법원장을 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부친께서도 법률가 아니셨습니까? 그런데 왜 위원장님은 법률이 아니라 경제학을 선택하셨습니까? 글쎄요, 우리 저 할아버지께서 나도 이 가문의 전통을 잇기 위해서 법을 했으면 하셨는데 역시 나 개인적으로는 법이 그렇게 마음에 들질 않아요. 내가 그래서 또 세상이 옛날 세상하고 달라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법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하는 그런 생각들을 했기 때문에 법학 공부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세상이 많이 변해가지고서 이 사회가 복잡해지고 이렇기 때문에 이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 전반을 갖다가 통틀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학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법은 안 하고 경제학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게다가 당시에 공부를 좀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대부분 미국으로 갔지 않습니까? 글쎄요, 뭐 그 당시에 뭐 미국 가기가 제일 쉬웠고 미국을 가려고 그랬으면 미국도 갈 수 있었지만 내가 이제 나이가 상당히 들어가지고서 해외에 갔기 때문에 뭐 그냥 맹목적으로 가서 무슨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한 공부가 과연 이 다음에 어떻게 내가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독일이라는 나라가 여건이 우리 대한민국하고 비슷해요. 당시에는 뭐 분단된 나라였고 또 그 나라도 역시 자원이 부족하고 인구는 많고 이런 나라가 어떻게 2차 대전의 파괴를 완전히 파괴된 나라가
그래도 경제 소위 부흥에 가장 성공적으로 일으켜 가지고서 참 빠른 시간 내에 미국 다음에 경제가 아주 큰 경제로다가 60년대인데 부각하는 네. 그런 과정에서 특히 이제 당시에 그 경제 부흥을 일으켰던 에르하트라는 경제상에 대한 그 업적이 나름대로 상당히 호감도 가고 그래서 네. 내가 독일을 택해서 가서 경제학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네. 독일에서 공부하시면서 역시 막스 베버를 많이 접하신 예. 것 같고 최근에 그 내신 저서 영원한 권력은 없다에서도 언급을 좀 하신 걸 제가 봤습니다. 특히나 막스 베버가 이야기한 소명으로서 정치 중에서 예. 정치가는 열정, 책임, 예. 의식, 그 다음에 균형 감각 세 예. 가지를 갖춰야 된다. 이런데 살짝 이제 위원장님이 평하신 게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열정은 많은데 책임 의식이 부족해서 쉽게 부패에 빠진다. 이런 말씀하신 것도 제가 봤고요. 네. 역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대부분 곁에서 보셨잖아요. 네, 예. 조금 이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 그러니까 뭐 제가 제 회고록에서 쓴 대로 뭐 일단 뭐 대통령이 되고 싶었으니까 그 열정만큼은 다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책임의식이나 그 다음에 통찰력, 막스 웨버의 얘기하는 걸 우리나라 말로 제대로 번역을 하면 그 안목이라는 건데 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아마 상당히 결여된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니까 다들 마지막 상황이 별로 좋지 않게 끝나잖아, 나 이렇게 보면. 네. 그리고 위원장님 독일에서 공부하시고 돌아오셔서 서강대학교 교수를 예. 하셨잖아요. 네, 같은 서강대 교수를 하셨던 분 중에 또 남도구 전 부총리도 계시고요. 남도구 전 예. 부총리는 제가 오니까 이미 정부에 나가고 안 계세요. 아, 이미 나가셔 계셨구나. 예, 예. 근데 우리 이제 후학들이 이렇게 지켜볼 때는 두 분 다 매우 많은 업적도 있고 훌륭하신데 방향성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보이신다. 남도구 총리는 주로 성장 하신 것 같고요. 예, 예. 예,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님은 주로 경제 민주화를 붙잡고서 우리 국민들이 고르게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의 분배에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네. 물론 경제가 일단은 성장을 해야지 분배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뭐 성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네. 성장만을 가지고서 국가를 끌고 가서는 없어요. 네. 이 성장을 하면은 사회 구조니 모든 게 다 바뀌고 사회 구조가 바뀌면은 국민의 의식이나 행태가 다 바뀌기 때문에 소위 경제 성장과 함께 국민의 욕구 구조도 달라진다 이런 얘기예요. 네. 이런 걸 어느 정도 충족을 시키고 가야지. 그런 욕구 구조를 갖다가 억누를 것 같으면 자꾸 불만증이 생겨가지고 사회가 불안해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국가 운영이라는 것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조화를 맞추고 가자 하는 것이 내가 뭐 좀 주장을 했던 사람이지. 네, 네. 뭐 그 사람들 그냥 그 시대적으로 조금 이 경제 정책을 보는 시각이 좀 달랐다고 이렇게 보면 되죠. 예, 예. 네. 혹시 뭐 개인적으로 남도구 전 부총리께 못하신 말씀이나 이런 건 혹시 없으신가요? 아니 뭐 그분은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참 제일 오랫동안 이 강요를 한 사람이에요. 네. 저 재무장관 뭐 5년에 부총리 4년에 뭐 총리 1년에 이렇게 오래 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뭐 한국 경제라고 하는 것이 그분이 있을 때 제일 많이 성장하지 않나 이런 평가를 갖다가 외형적으로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네, 네. 다시 이제 위원장님의 삶으로 좀 돌아와서요. 네. 오늘이 첫 회를 모셨고 앞으로 여러분을 모실 거거든요. 네. 근데 모실 때마다 똑같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위원장님 스스로가 가장 정의롭게 판단하셨거나 행동하셨던 순간이 인생의 어느 시점이셨는지. 저는 사실은 내가 이 정의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참 인간들 사는데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내가 사실 이 경제학을 공부를 해가지고서 교육을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뭘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 중에서 그래도 1977년에 도입한 우리나라에서 지금 건강보험 네네. 이제 그거를 내가 이제 건의를 해가지고 관철을 시키는 과정이 네.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아, 예. 뭐 당시에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수준도 그렇게 높지 않고 퍼캐피타 GDP가 1000번도 안 될 때고 네. 당시에 경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무슨 우리나라 같은 데서
그런 걸 할 수 있느냐고 전부 반대를 갖다 했는데 네. 그걸 그래도 참 내가 끝까지 관철을 갖다 해서 사실 그 우리가 2차 경제개발 5년 끝나고 70년대 정도 됐을 적에는 절대 빈곤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 구조가 60년대고 70년대고 많이 달라졌는데 네. 예를 들어서 뭐 병에 걸려가지고서 돈 없어서 병원에 못 간다는 그런 사람들이 이게 사실 많이 발생한다는 게 그 사회 정의라고 하는 것이 왜 지켜질 수가 없어요. 네. 그래도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도 내가 배운 거를 참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서 관철을 해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나라 건강보험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일이 가장 보람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안 그래도 우리 국민들께서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게 K방역. 네. 그리고 코로나에 감염돼도 대한민국 국민은 큰 걱정이 없다. 예. 네, 해외에서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진국에 계신 분들도 빨리 귀국하려고 막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뭐 참 이게 저절로 된 게 아니라 네. 그동안 구축해온 그 건강보험이 전 국민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제도가 생겨났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 메르스니 뭐니 이런 것을 겪는 과정 속에서 네. 방역 체제가 구축되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경제적으로 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형편을 볼 것 같으면은 예. 어떻게 저런 나라가 저렇게 경제적으로 큰 나라가 저럴 수가 있을 정도냐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네.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 참 자기의 능력에 맞게 경제 발전 단계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갖춰야 할 제도를 갖다가 수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이 아마 최근에 와서 우리가 뼈저리게 느낄 거라고 봐요. 네, 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요즘 젊은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은 이런 기준으로 괜찮다. 이렇게 뭐 생각하시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제가 뭐 다른 데는 제가 깊이 관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정치인들 중에서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 참 저 사람 정도면은 좀 앞으로 좀 정치인으로서 크게 대성할 수 있겠다 하는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뭐 간혹가다 눈에 띄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여당에도 있고 야당에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앞으로 어느 정도 더 발전하느냐를 이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런 그 여야에 있는 젊은 정치인들을 지켜보실 때 네. 물론 본인들도 어려움 해치고 다 스스로 성장을 해내야 되긴 하겠지만 기성 정치인들이 뭔가 조금 지금 태도를 바꿔야 할 부분도 또 있지 않을까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은 스스로 크는 건데 예. 이 정치인들이 대개 정치에 입문할 것 같으면은 뭐 누구 사람이다, 뭐 누구 예. 파에 속한다 말이야. 네. 이렇게 돼가지고 자기 본연의 가치를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 순간에 그 정치인은 더 이상 성공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확신이 있으면 자기 소신을 펴려가고 다소 약간의 불이익이 오더라도 이걸 갖다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지 참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정치인인데 그런 정치인을 보기라는 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1980년 그 전두환 그 신군부의 이 경제 정책을 위해서 이제 참여를 하시게 되셨잖아요. 네. 계속 학자로 계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요. 네. 대학 교수가 정치 현실에 참여하는 그런 어떤 그 상황. 그 당시에 이제 갈등은 없으셨는지 또는 뭐 갈등은 사실은 뭐 갈등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 집사람이 네. 왜 정치를 하려고 그러느냐 하는 것에 대한 조금 의문을 제기를 하기 때문에 예. 조금 좀 망설이기도 했지만 네.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설명을 했어요. 왜 내가 정치 쪽으로 참여를 해보고 싶어 하느냐. 그 사람이 자기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은 네. 그걸 실현하려면 정치를 안 하면은 실현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그거를 실현하려면은 정치에 들어가서 그걸 관철을 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처음에 내가 결혼할 때 그런 약속을 했어요. 내가 아마 교수만으로는 인생을 그 끝을 안 맺을 거다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그런 일을 할지도 모르니까 네. 그건 좀 양해를 해달라고 미리 내 얘기를 해놨지. 예. 그 결국 독일에서 공부하고 지켜보셨던 독일 경제의 그런 어떤 긍정적인 측면들을 우리나라에 어떻게든 실현하고 싶으셨던 그 욕구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64년에 독일을 가가지고 72년에 귀국을 했는데 예. 그때부터 나이가 25살에 경제학 공부를 처음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이 내가 돌아갈 때쯤 되면은 어떤 정도 수준에 있을 것이고 그때 가면 무엇이 어떻게 필요할 것이냐고 하는 것을 갖다가 알고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주로 내가 이제 국가가 주로 하는 세금, 뭐 정부 예산, 그다음에 이런 사회 복지 관계 네. 이런 거에 대한 공부를 주로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기에 돌아와 보니까 이제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건인데 정치적으로 이제 성숙이 되지 않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거를 좀 해보려고 하면은 정치를 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하여튼 그때 우연히 기회가 나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실 제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이 우리나라가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경제를 빨리 성장을 시키다 보니까 자원 배분이 일방적으로 돼가지고서 재벌이라는 것이 탄생하고 재벌이 탄생하니까 그 사람들의 정치, 사회, 경제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영향력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결국은 정치 세력이 오히려 위축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이래서 사실은 지난 87년 헌법 개정 때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내가 헌법에 꼭 넣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관철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경제민주화를 하려고 하니까 뭐 정경련이 뭐 적지 않이 좀 반발을 하고 로비도 하고 최종적으로 우리 전두환 대통령께서도 왜 그거 넣으려고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도 예. 그래서 내가 이제 과거에 내가 오늘날 내가 지금 미국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사실 미국도 1935년에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사회의료보험제도를 법으로 다 만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대통령 제가까지 나서 시행하려고 그러니까 미국의 그 의사협회니 이익단체들이 위헌이라고 해가지고 위헌 판결을 받아버려가지고 아하. 그게 무효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헌법에다가 경제민주화라는 걸 하나 집어야지 그러한 그 이익 집단이나 어떤 특별히 경제 세력이 자기네들 뜻대로 모든 걸 할 수가 없지 않겠나 이런 거예요. 네, 네. 이제 노태우 정권 때로 좀 가보면요. 예. 북방 외교, 예. 그 당시 소련이죠. 한러 예. 간의 수교, 또 한중 간의 수교. 예. 이 부분에도 위원장님이 상당히 많은 그 기여와 공헌을 아니 그거는 하셨지 않습니까? 달리 내가 거기에 내가 사실은 경제수석이니까 네. 그건 내 분야도 아니에요. 네. 그런데 내가 이제 대통령의 참모노릇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내가 이제 경제관계 보고를 갔다가 대통령한테 북방정책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북방정책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틀은 짜놨는데 진척이 안 된다고 그러신다고요. 네. 그래서 내가 보기에 우리는 한 번도 이 슈퍼파워하고 외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지금 외교관이나 뭐 청와대 참모 중에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으니까 좀 슈퍼파워를 제대로 인식을 하고 하는 사람에게 조언을 들어가지고서 좀 이 진척을 시키는 게 어떠느냐. 이제 그렇게 해서 내가 결국 가서 이제 거기에 같이 이제 끼어들어가게 되고 이제 그러니까 고르바초프 처음에 대통령 샌프란시스코에서 비공식으로 만났을 적에 이제 처음 시작이 뭐 경협한다고 해서 했기 때문에 네. 내가 이제 경제수석으로서 거기 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고르바초프 그쪽에서는 처음에는 외교 수교라고 하는 것은 경협이 잘 진행되는 걸 보고서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공식 대표단을 초청을 하는데 1990년 8월 2일 날 모스크바에서 처음 경협을 하자고 날 오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단장이 돼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나는 이제 경협을 하러 갔지만 일단 수교가 더 중요하니까 네. 그 내가 하여튼 경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신들한테 속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나라가 아니고 우리는 조그만 나라인데 당신네들이 지금 뭐 참 체제 변화 과정에 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해서 경협을 일부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일단
수교부터 좀 하고 경업은 나중에 하자. 우리 아니 대한민국은 당신 내 나라 시스템하고 다르니까 어떻게 인정도 오는 사람들끼리 돈 거래를 하냐고 국민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협상 파트너가 이 부수상인데 네. 당연히 대통령한테서 내 말을 좀 전달을 해주고 그 답을 받아가지고 오라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이제 휴가 간 대통령한테 뭐 어떻게 갔든지 통지를 했든지 해가지고 답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네. 그러면 수교 먼저 해도 좋다. 그래서 그게 8월 3일 날 수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걸로 확정을 갖다 한 겁니다. 네. 이제 그것이 연관이 돼서 이제 끝을 내고 돌아왔는데 이제 중국 쪽에서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가서 소련한테 그렇게 금방 수교 승낙을 받아라고 왔느냐 궁금하니까 네. 무조건 나를 오라는 거예요. 몰래. 비공식적으로요. 그래서 내가 이제 중국도 또 모스크바에서 갔다 와서 한 열흘밖에 안 되는데 중국을 가라고 그래서 네. 중국을 가서 만나 보니까 중국 수교는 이렇게 빨리 될 수가 같지가 않더라고요. 좀 시간이 필요한 것이 뭐냐. 이 중국과 이제 북한 간의 관계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소련처럼 그렇게 그냥 무조건 북한을 무시해 보려고 그리고 수교를 할 생각을 안 하더라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가서 이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와서 우리가 중국 수교를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으니까 좀 시간을 가지고 봅시다 해가지고 우리가 91년도에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지 않았어요. 예. 이제 그러고 나니까 조금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좀 자유스러워진 거야. 두 나라가 국제적으로 똑같은 인정을 받고 유엔 회원국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11월 달 그 가을에 유엔 가입하고 돌아와가지고 그래도 뭐 중국하고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주질 않아요. 예. 그 상층부에서.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제3자이신 미국 전 국무장관 지내시는 분한테 여기 한국을 오셨길래 그분한테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서 그 당시에 등소평 살아있을 때니까 네. 등소평 장재민이한테 우리 노 대통령의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해 준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져 가지고서 결국은 이제 중국 수교 회담이 이제 형식적으로 열리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92년에 이제 중국과 수교까지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이제 내 원래 본래의 임무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됐던 거죠. 네. 그렇게 어렵게 맺은 한중 수교고 그 이후에 한중 간의 무역이 엄청나게 네, 증가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 대한민국 경제의 상당 부분이 또 거기에 엄청나게 그러니까 의존하고 사실, 있고요. 그러니까 네. 새로운 시장이 엄청난 새로운 시장이 탄생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빨리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것도 그렇죠. 그런 새로운 시장을 얻었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네. 계속 촉진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이 미중 간의 무역 갈등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보고 미국을 택할래, 중국을 택할래 이런 선택을 강요받기도 하고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법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네. 지금 이 정부의 외교 오는 사람들이 진짜 머리를 짜내 가지고서 어떻게 우리가 왜 대처할 거냐를 참 세심하게 주의 깊게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뭐 내가 조전에 미국 대사 만났을 적에도 물어봤지만 소위 지금 미국이 경제 프로스페리티 유니온이라고 그래서 중국을 포위하려고 하는 네. 상황이 아직까지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미국이 상당히 우리에게 압박을 가할 거예요. 거기에 들어오게 하라고. 예. 이제 그랬을 적에 중국은 그럼 거기 어떻게 반응을 할 거냐.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 거냐. 근데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보면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처음 출발할 때서부터 미국과는 특별한 인연을 갖기 때문에 예. 미국을 이게 등지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네. 이제 그건 다 정부가 아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상황이죠.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제2항. 네. 이건 소위 많은 분들이 김종인 조항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경제 민주화 예. 상징이다시피 하신데요. 어떻게 보면 지난 그 새누리당의 비대위원으로 합류하실 때도 경제 민주화를 약속했기 때문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다시 이제 이 더불어민주당이 예. 새정치민주연합의 비대위원장을 수락하신 것도 예. 경제 민주화의 예. 실천에 대한 의지 때문이셨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미래통합당이 과연 그러한 경제민주화의 실천의 틀과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19대 총선을 앞두고서 정강정책을 제가 사실 전부 바꿔줬는데 네. 그때 이제 경제민주화니 복지니 이런 개념이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총선에서도 그렇고 대선에서도 그 크게 효자 노릇을 했는데 예. 그 이후에 대통령에 당선된 분이 그 말 자체를 완전히 지워버렸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정권의 실패의 가장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됐다고 그때부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경제민주화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마치 뭐 경제민주화를 할 것 같으면은 그게 무슨 재벌을 어떻게 옥죄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재벌이 이제 그런 거를 가급적이면은 그 말 자체를 갖다가 없애버리려고 하는 노력을 갖다가 했을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대통령에게 가장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런 거를 찾아가지고서 결국은 이제 대통령 당선 이후에 그 글씨 자체를 갖다 완전히 없애버리게 된 거죠. 네. 그것이 지난 정권에 나는 불행을 초래한 단초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봐요. 네. 그래서 지금은 돌아가서 이제 내가 지금 다시 통합당에 가서 보니까 네. 지난 그 탄핵 이후에 당 명칭도 뭐 자유한국당으로 바꾸면서 정강정책을 바꾸면서 그것도 다 없애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내가 현재 미래통합당의 정강정책을 새롭게 지금 쓰고 있는데 거기에서 다시 이걸 갖다가 포함을 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앞으로 이 대중정당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참 제대로 된 이 지지를 받으려면은 그거를 안 해가지고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문재인 정권도 처음에 뭐 경제민주화를 꼭 자기 하겠다고 나한테 약속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 또 그 말이 싫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뭐 포용국가 포용정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포용국가 포용정책을 하려면 경제민주화를 안 하면은 포용국가 이 경제 성장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대 대중정당으로서 국민의 지지, 대다수의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 가려고 할 것 같다면은 그 문제는 뭐 필연적으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네.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은 사실 여야를 막론하고 좀 모두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럴 때 여야가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사실 요즘에 보면은 존경하는 정치인도 좀 많이 이제 없어진 것 같아요. 이 젊은이들이 보기에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요새 젊은이들은 이제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졌기 때문에 관심 분야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정치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두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 정치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참 알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 너무나 치중을 하고 있는 세대들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에 좀 무관심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치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뭐 특별한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어느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어떤 뭐 존경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지금 없지 않나 이렇게 봐요. 이번에는 상대방에 대한 칭찬을 좀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과거에 제가 비대위원이고 비대위원장 하실 때 당시 이제 문재인 그 당시는 전 대표였죠. 와의 뭐 이런저런 부분이 좀 안타깝기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0%를 좀 상회하고 있고요. 많이 떨어져서 좀 최저라고 하긴 하지만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는 그래서 가장 높은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좀 높은 지지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뭐 그런 이유랄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 이제 전에 있는 대통령하고 지금 문제가 다른 거 뭐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별다른 그런 사건이 없어요. 이제 그런 데서 있고 또 최근에도 이렇게 지지율이 유지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로 인해서 대개 일반적인 국민들이 이런 위기 상황에 오니까 의지할 곳이 정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하간에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과거에서부터 내려온 제도가 작동을 했다고 그러지만 현 정부가 그거를 매니지를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갖다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이것이 이제 국제적으로 상당히 인정을 받고 이런 측면이 작용을 해서 아직도 이렇게 지지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앞서도 이제 청년 정치인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역시 위원장님이 쓰신 영원한 권력은 없다에도 언급을 하셨고요. 뭔가 우리 정치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파를 하고 계시고 그 중심에 청년 정치인, 젊은 정치인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게 잘 아직까지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 나라를 갖다 이끌어갈 사람들이 지금 자라나는 청년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갖고 내가 정치에 입문을 해가지고서 하면은 지도자가 되기까지 나는 이러이러한 걸 한번 해보겠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 우리나라 이 청년들 사이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질 않아요. 사실은 제가 지금 지난 4.15 선거 전 한 1, 2년 전서부터 지금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러면은 일반 국민이 생각하기에 저기에 대한 소위 다른 선택은 뭐가 있겠느냐.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자유한국당이라는 게 영 변화를 모르고 가기 때문에 그게 집권 여당이 뭘 잘못해도 받아먹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뭐 새로운 제3 세력을 한번 만들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내가 이것저것 여기저기 많이들 내가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사람도 만나보고 했는데 그런 용기를 가지고 나온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프랑스의 마크롱 같은 사람이 왜 한국에는 나올 수가 없느냐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한 뚜렷한 국가관을 갖다 가지고서 내가 한번 나라를 이렇게 해보겠다 하는 이 젊은 세대가 아직은 등장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당들이 그러한 세대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을 갖다가 정당 내부에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좀 보호도 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대한 교육도 좀 시키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젊은 세대가 정치에 투신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위원장님, 저는 좀 주제를 살짝 바꿔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저도 약간 이제 결혼할 시기가 다가가기도 하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결혼이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위원장님께서 그 당시 때는 좀 늦은 나이기도 하죠. 35세 때 배필을 만나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배우자 선택, 그 기준이 있으신지, 아니면 중요한 이건 꼭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거 있으신지. 아니, 사실은 내가 별로 이렇게 처음에 결혼을 하고 싶은 그 의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예 결혼 안 하시려고 하셨습니까?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게 꼭 해야 되는 거냐 하는 것을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를 제대로 하려면 좀 모험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모험을 하려면은 가족이 있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떤 경우에서는 좀 거치장스럽고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나이도 많이 먹고 했는데 꼭 결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도 한때는 했어요. 한때 했는데 결국은 결혼의 상대자라는 건 뭐냐면 서로 대화를 주고받아서 이해가 가능한 사람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에 가장 초점을 두고서 상대방을 고른 겁니다. 저도 그렇게. 위원장님의 그 평생의 소명 중에 하나가 경제민주화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헌법의 그 규정을 어렵게 만들어 넣으신 것도 엄청난 업적이시긴 하신데 결국 구체적으로 또 그것을 실현을 해야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인 국가로 가고 모든 국민이 참 정의롭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실 경제 상황을 만들려고 할 것 같으면 경제 민주화를 갖다가 제대로 실현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표현이야 경제 민주화라고 하든지 무슨 다른 표현을 하든지 간에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역대 정권마다 어쨌든 최선의 노력으로 뭔가 하나씩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도 마찬가지고요. 의료보험도 마찬가지고 또 재형저축도 도입하시고 이번에 던지신 화두가 기본소득 아니었습니까? 그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그 이후에 많은 논쟁이 있고 뜨거운 상태이긴 한데
그 실천해낼 수 있는 어떤 방안도 갖고 그러니까 계신가요?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그 개념 자체도 사실은 뭐 과거에 뭐 18세기, 19세기 이 무렵에도 좀 이렇게 이 정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그런 소득에 대한 소위 균등한 소득을 보장해야 된다는 얘기를 있었습니다만은 그건 하나의 옛날 얘기고 최근에 와서 이제 기본소득이 크게 대두되기 시작한 건 뭐냐면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네. 일자리가 많이 없어질 거다 말이야. 네. 그러면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면은 소득이 없어지게 되는데 물건을 만들어내도 소득이 없어서 물건을 살 수 없으면 경제가 움직이지 않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옥스포드의 오스본이라는 교수하고 프라이라는 교수가 미국을 상대로 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4차 산업이 진짜 제대로 이행이 될 것 같으면 47%의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47%.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일자리가 없어지면은 경제가 돌아갈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일정한 소득을 갖다 가지고서 소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소득을 주는데 그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고 왜냐하면 너무 많이 주면은 일을 안 하려고 그럴 테니까. 그렇죠. 예. 이제 그런데 그건 뭐 현실적으로 이제 실현이 불가능하고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데서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사실은 그동안에도 양극화가 많이 벌어졌는데 지금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양극화가 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특정 계층을 상대로 해서 이 사람들에게는 일정한 소득을 보장을 해줘야만이 생계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빼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원형 그대로 모형 그대로는 실행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이걸 조금 이 모디파이 해가지고서 어느 계층에 어느만큼씩의 소득을 줄 수 있느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실행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예. 그런 기본소득 문제도 그렇고요. 또 대한민국이 많이 좀 분열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념적으로도 그렇고 세대 간에도 그렇고 또 공정의 가치도 많이 좀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이런 모든 문제를 다 통합해 봤을 때 또 남북 문제도 북한의 핵 문제도 네. 마찬가지고요. 다음 대선이 무척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혹시 위원장님께서 여야의 현재 그 주요 대선 주자들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 저는 이제 앞으로 지금 다가오는 시대가 우리 소위 특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고 날 것 같으면 네. 우리 사회 경제 구조에 상당한 변화가 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현재 우리가 이걸 위기 상황이라고 그러면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려면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남북 관계도 복잡하고 더구나 지금 뭐 미국과 중국과의 이런 이 경제적인 갈등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앞으로 참 우리의 주권을 갖다가 지키면서 계속해서 존속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측면에 대한 소위 공부들을 갖다가 대통령 후보 되실 분들은 열심히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예. 네, 그 뭐 일반론은 뭐 너무 감사하게 잘 들었는데 혹시라도 구체적으로 현재 뭐 이낙연, 이재명 이런 여당 측의 후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의 후보를 이렇게 상정하고 계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그분들 그러니까 좀- 뭐 지금 뭐 여당의 뭐 후보군으로 나와 있는 이낙연 전 총리라든가 네. 무슨 저 김부겸 전 장관, 네. 이재명 지금 현 저희 경기지사 그 다섯 나름대로의 좀 특색들을 가진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정 이외에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않았던 각 분야에 대한 사전적인 준비들을 갖다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겪고 해오셨던 것 이외의 부분을 지금부터 얼마나 준비하느냐. 뭐,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뭐 통합당의 경우는 통합당에도 무슨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네. 그러니까 대통령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이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서 이거를 국민들에게 사전에 노출을 시켜야만이 도대체 일반 국민이
판별을 하실 거 아닙니다. 지금쯤은 예. 막 나와야 될 시기다. 예, 이렇게 지금 보시는 뭐 거죠? 아직은 뭐 시간이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네. 금년 말일쯤 이제 금년 가을쯤 갈 것 같으면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통합당의 경우는 이제 그런 분들도 있고 현재 통합당 당원은 아니더라도 네. 뭐 앞으로 대권에 대한 관심이 있고 할 것 같으면은 앞으로 통합당의 대통령 후보를 어떻게 선출할 것인가 하는 그 틀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뭐 외부에 계신 분들도 거기에 같이 합류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고 그런 거죠. 아, 예. 저도 개인적으로 국회의원 4년 하긴 예, 예, 했지만 너무 이쪽 저쪽으로 나뉘어서 예, 예. 우리 쪽은 정의고 상대방은 악이고 불의다. 이게 너무 힘들고 괴롭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그런 그 너무 분열된 상황 예.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 사회 이런 분열을 좀 해소하고 통합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우리 표창원 의원님께서는 여당 하시면서 상당히 좀 심적으로 고통을 많이 느끼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내가 사실은 나도 11대 국회에서부터 들어갔지만 그래서 비례대표로 들어갔는데 네. 내가 보기에 이건 안 될 일을 하라고 그러는 건 난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네. 어? 네. 네. 안 될 일을 갖다 그 내가 보기에 저거를 강제로 밀고 나가면 꼭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하라고 그러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찬성한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서 그거를 내가 반대를 하니까 저게 어떻게 건방지게 대통령이 하시려고 그러는 거를 반대를 하나 해서 내가 대통령 앞에 가서 논쟁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대통령을 설득을 해가지고 그거 막아주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나는 그렇지 않으려면 국회의원 그냥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만두라면 그만두는 거지 내가 뭐 국회의원이 뭐 대단한 거여서 자기가 확신과 소신을 갖다가 접어가면서까지 국회의원을 할 필요는 없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어쩌면 각자 그러시니까 국회의원을 더 못하고서 그만두신 거예요. 어쩌면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 소신을 잘 지켜내는 것이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분열을 치유하고 통합을 나갈 그런 수 거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조직 속에서 네. 반대를 용인하지 않는 조직이라는 건 안정적이지 못해요. 항상 불안정한 거라고요. 지금 이 여당이 갑작스럽게 뭐 180석이라고 하는 거대 의석을 가지니까 거기에 좀 다양한 의견들이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저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당이 움직여지니까 그 경직될 수밖에 없어요. 저게 절대로 장기적으로 안정을 갖다 찾을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네. 혹시 위원장님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물론 현직에 계신 많은 분들도 훌륭하시긴 하지만 네. 누군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뭐 위인이라든지 철학자라든지 이런 분, 뭐 정치인이라든지 이분이 지금 우리나라에 모셔올 수 있다면 상당히 큰 도움 되겠다 그런 분이 혹시 계신가요? 예를 들어서 저희 뭐 불란세 드골 같은 사람, 아 예. 뭐 2차 전에 왜 독일을 이끌었던 아데나워 같은 아드나워. 사람, 예, 예. 그런 사람들은 진짜 아주 본인의 영달보담도 나라를 위해서 나이들이 다 70대 정치를 하는 사람들, 한 사람들, 나라를 위해서 모든 자기 정열을 바친 그런 사람들이죠. 네. 역시 이제 경제민주화 얘기 하나 더 여쭤보면 경제민주화의 어떤 구체적인 실천 방안 중에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상법 개정안,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또 공정거래법 개정안 이런 것들을 많이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통합당은 과연 근데 나는 사실은 상법 개정안을 사실은 그 박근혜 정부 초기에 법무부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다 제시한 거니까 법무부에서 상법 개정안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누가 또 로비를 했는지 모르지만 법무부에서 상법 개정안 만든 것이 무슨 독소 조항이 있다고 대통령이 한마디 들으니까 그냥 쑥 들어가 버렸다고. 그래서 없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2016년 이제 이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이 돼가지고서 처음 내 이름으로 낸 저희 법안이 상법 개정안이에요. 그랬었죠. 근데 그게 뭐 특별히 새로운 게 아니라 그 법무부가 만들었던 걸 내가 그대로 다시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
더불어민주당도 못 하더라고. 예?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했죠. 우리나라의 이 지금 여야가 똑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네. 재벌의 로비가 하도 세니까 우리 밖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예. 재벌의 로비가 하도 세니까 양당이 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뭐 박용진 의원이 그걸 다시 낸 모양인데 네. 그게 어떻게 될 건지 안 될 건지 이제 두고 봐야 알겠어요. 그럼 그 위원장님도 예? 힘을 보태실 예정이십니까? 나는 그거 통과가 됐으면 좋겠어. 아, 예. 예. 그럼 좀 기대를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보기에 과연 그게 될 건지 안 될 건지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이에요. 아, 예. 최근에 부동산 문제가 예. 많이 뜨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위원장님께서 90년이었죠. 노태우 정권 때 재벌들이 가지고 있었던 비업무용 부동산들 그 전부 이제 매각 조치가 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안정화가 되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지금 이 부동산 사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고 해서 지금 세금만 자꾸 세율을 높여서 뭐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1990년, 89년, 90년 이때 아마 부동산이 지금보다도 더 난리를 쳤을 때예요. 난리였었죠. 그 난리를 치는데 그때도 이제 그거를 잡는다고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은 뭐 토지 공개념이라고 그래가지고 세금을 3개를 만들었어요. 네. 그 내가 그 당시에 보건사회부 장관이었는데 그 국무회의에서 내가 이건 안 되니까 하지 말라고 내가 한참 논쟁을 많이 했다고요. 그래도 이제 그때도 그 청와대 경제수석이라는 사람이 막 압력을 가다 하니까 그게 국무회의에서 더 이상 토론을 못하고 그냥 통과가 돼가지고서 국회를 갔단 말이에요. 네. 국회를 가니까 국회는 한 수 더 떠가지고서 세율을 더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도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이 잡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내가 이제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들어가면서 이걸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내가 생각하고 사전에 누구한테도 얘기 안 해주고 그냥 들어가가지고 내가 보는 거예요. 그에 이제 우리가 1986년, 87년, 88년 이렇게 국제수지 흑자가 330억 불 정도 돼요. 네. 그 중에서 130억 불이 땅 투자하는 데 들어간 거예요. 큰 재벌들에.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그 땅을 사는 한 택지값이 올라가고 택지값이 올라가면은 아파트 값도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그 재벌이 보유하고 있었던 잉여 토지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네. 그것도 예. 그게 사유재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보고 그때 뭐라 그러냐면 나보고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 별의별 사람이 다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취한 방법이 뭐냐면은 당신네들이 땅을 너무 많이 사다가 보니까 이게 가격이 오르고 그러니까 조그만 투기분까지 다 붙었으니까 네. 당신네들도 나라에 그래도 큰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니 당신네들이 이거를 좀 해결하는 노력을 좀 해라. 예.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네들은 더 이상 땅을 사지 말고 당신네들 땅을 있는 걸 좀 내놓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급이 늘고 수요가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것도 사람들이 내놓으려고 그러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거기에서 그 사람들하고 이제 투쟁을 한 거지. 그래 결국 가서 본인네들도 이제 우리 얘기를 터득을 하고 자기네들이 그냥 내놓겠다고 해서 내놓은 거지. 뭐 강제로 어떻게 강제로 합니까? 예. 뭐 지금도 역시 해법은 공급의 확대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공급의 확대하는 게 뭐냐면은 네.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이 수도권에다가 인구를 너무나 집중을 시켰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아니에요. 예. 이게 금방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게 말이 그렇지. 수도권에 이제 집값이 오르니까 뭐 행정 수도로 옮긴다? 그럼 우리가 지금 세종시를 만들어서 수도권의 인구 유입이 줄어들었어요? 더 늘었다고. 그 이렇게 세종시에 옮긴다는 게 세종시의 집값만 올라가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전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그러니까 그거는 숙제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체를 조망을 한 다음에 네. 정책을 했을 적에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는데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안목들이 없으니까 이런 정책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위원장님 이제 마지막 질문을 예. 네,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버나드 쇼인가요? 자기 그 묘비에 이를 우물쭈물 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 뭐 이렇게 네, 썼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위원장님은 우리 후대에게 어떤 분으로 이렇게 기억되기를 아니, 바라십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절대로 낭중에 후회할 일은 처음부터 하지 말아라 이거야. 네. 예, 후회를 하게 되면 이미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상황이다 이거예요. 아, 예. 나는 그건 뭐 대통령이고 무슨 정치인이고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자기 하는 행동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날 걸 가를 알고서 그때 가서 후회할 짓은 절대 처음부터 하면 안 된다는 얘기. 네. 나중에 후회하고 나면 내가 그때 안 그럴 걸 그거 해봐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후대가 기억할 때 김정일 위원장님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분으로 이렇게 네. 기억. 저는 사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어요. 네네. 예, 누가 뭐 날 보고 뭐 팽도 당하고 그랬다고 그러지만 뭐 나는 내 스스로가 싫으면 떠나버리는 사람이지. 예. 어? 내가 뭐 거기에 붙어서 뭐 아첨하고 해가지고서 뭐 한 자리라도 하고 싶어는 나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네. 네. 한 세기의 철학이 다음 세대에는 상식이 된다고 합니다. 경제 민주화를 헌법 규정화한 것은 우리 경제의 길이 남을 역사적인 업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종인 위원장님의 정의의 시간이 도도히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 대한민국을 밝혀주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